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통업에 이어서 붕괴하고 있는 보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홈플러스가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죠.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17개 점포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판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고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나 장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눕겠다. 배째라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집이라고 할게요. 이 집을 살 때 월세를 깎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거를 살 때 대출을 자기 돈으로 다 산 게 아니고 홈플러스가 판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이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면요, 부동산에 대출해준 은행은 경매로 날려버려요. 이제 그게 EOD라고 하거든요. 이벤트 오브 디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 수입을 내가 얼마 받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그 약속이 깨졌으니 그냥 대출을 못 해주겠다. 그냥 경매로 날려버려서 내 대출금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코로나 고점 때 임대료를 높게 내가 내겠다고, 월세를 많이 내겠다고 한 다음 자기 부동산을 엄청 고가에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투자자는 고가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홈플러스 임대를 못 준다, 장사 안 되니까 뭐 배째라라고 나온 겁니다, 쉽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를 폐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부동산은, 돈을 빌려준 은행은 아마 부동산을 팔아버릴 겁니다. 경공매 엔딩을 할 거고요. 그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하면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결국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상업용 부동산이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 땅에는 계속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그럼 이게 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말로는 회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사업을 접는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마트라는 거는 점포 수랑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살 때 많이 발주를 해야지 단가가 저렴해져요. 근데 폐점이 많아지게 되면 포수가 적잖아요. 그럼 경쟁사보다 단가가 낮아질수록 비싸게 사와야 돼요. 아니, 이마트는 만 개를 주문해 주니까 100원 물건을 줄 수가 있는데 얘네는 뭐 1000개, 2000개밖에 안 되면 100원에 못 주겠죠. 뭐 130원 이렇게 받아와야. 그러면은 이마트는 100원에 받아와서 110원에 파는 거고 얘는 130원에 받아와서 그걸 140원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결국에 하나 둘씩 폐점을 하다가 사업 전체를 접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빈 땅에는 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홈플러스가 되게 심각한 게 점포 하나당 약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점포 수는 현재 126개라고 해요. 200개 하면 대략 2500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 4인 가구로 치면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 이 홈플러스의 파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또 답이 없는 게, 여기에 이제 이 8만 명을 구제한답치고 혈세를 투입하잖아요. 그럼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좀비화가 돼요. 결국에 홈플러스가 망한 자리에 이마트, 롯데마트가 점유율을 올려서 좀 이익을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홈플러스가 살아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좀비화가 되는 거고요. 죽이면은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 살리기 정책 때문에 소비가 박살이 나니까 이제 가장 먼저 유통이랑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거는 보험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험이 과거 10년간 한국 가계 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시면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사시고요, 월급을 받으면은 뭐 생활비 쓰고 대출금 갚고 하시고, 남은 거는 이제 주변 지인들,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을 되게 많이 들어줘요. 저희 부모님들 보험을 거의 한 7개인가? 뭐 본인 연금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저희 세대는 이제 1인 가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에서 발생하는 보험 지출이 감소하고 있게 됩니다. 저도 무슨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막 7개씩 없고 굳이
굳이 제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3인 가구 이상에서 보험 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3인 가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보험 지출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보험을 납부하는 3인 가구들이 이제 부동산 연끌을 시켰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파트 살리는 정책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해버리고,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지금 이자 내야 되는, 보험료 낼 돈이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보험 약관을 담보로 지금 대출 받아서 또 연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인하해서 아파트 가격을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보험사랑 은행은 금리가 높아야 돈을 벌거든요. 애들의 이익은 또 누가 방어를 하고, 걔네가 이익이 망가지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누가 주나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한국 가게에서 보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5% 비중에서 3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국 가게가 늘려온 거는 저희 이제 586 세대랑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이 늘려온 거는 주식 같은 게 아니죠. 다 보험입니다. 집집마다 보험에 가입을,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니까 보험사가 다 이걸로 채권을 사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엄청 적죠. 보통 다 채권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때문에 이 채권을 샀고,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서 중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래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이채경 총재가 양적 완화 있다는 거 언급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저는 저금리로 간다고 봅니다. 화폐가 터지기 직전.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한국의 상급지와 최상급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금리로 가서 돈을 계속 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다 상급지로 몰리면서 한 203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한국의 최상급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7년 정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터키처럼 아마 붕괴하게 될 텐데,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니. 아무튼 한국은 이제 구조적인 저금리로 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의 전망은 굉장히 암울해. 그러니까 쉽게 보험에 가입하는 가구의 수는 계속 감소를 하고, 가입을 해도 한두 개밖에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보험 자산이 계속 늘어나기 힘들게 되는 거. 거기다가 이 보험사들은 이제 한국에 계속 저금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한투증권을 통해 롯데 손해보험 수순이체 산 투자자들 발동동하고 롯데손보 1분기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G손보가 망했죠. 사실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살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KDB 생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총 자산이 한 17조가 되는데 얘도 지금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인 할인율 강화에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험 회계는 좀 복잡한데, 근데 쉽게 얘기해서 완전 자본 잠식이 일단 뜨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불경기에 보험 해약 환급금 약 3년 새 2배 급증, 생명보험 해약금 추이, 보험 계약 대출 추이. 그러니까 가게가 지금 보험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계속 보험사에서 돈을 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험사들이 지금 상위권은 괜찮은데 하위권부터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들어오는 보험금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생보, 손보. 그리고 또한 미래가 되게 어둡죠. 한국 채권금리의 구조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이 하위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23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MG손보, KDB, 생명보험, IBK, 연금보험, 푸본현대 등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90년대 금리를 대폭 올렸었고, 그것 때문에 버블이, 특히 부동산이 붕괴를 하면서 부동산에 돈이 묶였던 많은 금융사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엄청 많이 망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의 금융사들이 이번 K 상승 이전까지 계속 안 좋았던 게 두 가지거든요. 고령화랑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니까 채권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저금리 때문에 굴릴 수가 없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건데, 특히 한국은 이제 여기다가 1인 가구에 너무 많은 증가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한국의 보험업계가 정말 많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하고 합병이 되고 하면서 정말 강한 기업들만 남게 될 것 같아요. 뭐 삼성, 뭐 현대, 뭐 DB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큰 곳들. 뭐 이런 것들이랑 뭐 금융지주사들 몇 개 아래 있는 기업들 있죠. 진짜 계속 영원히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빼고는 정말 대부분 많이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몰빵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붕괴하고 뭐 저출산이 오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유통이나 자영업이 붕괴, 그 다음 붕괴하는 것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위권 보험사부터 붕괴가 될 거고요.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되도록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돈 넣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정부가 엄청난 구제 금융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가 터질지가 몰라요. 지금 홈플러스 채권 넣은 사람들 다 터졌죠. 홈플러스 리츠 그 투자하는 사람들 다 터졌죠. 보험사 이거 뭐 채권 넣은 사람들 지금 다 터졌거든요. 뭐 5년 안에 원금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원금 못 받고 있어요. 이제 5년 더 연장된 건데 이게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가 몰라요. 지금 뭐 부동산 뭐 임장쿠로 막 이딴 거 하면서 막 부동산 보러 다니는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ETF 같은 것도 가장 뛰어난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의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면은 저는 그런 임장쿠로가 가는 데는 절대 안 살 거예요. 무조건 최상급지 뭐 압구정 뭐 강남 반포 뭐 이런 데만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진짜 위험하고. 그러니까 한국 금융과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임장쿠로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막 은행에서 뭐 받고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대출 받고 예금하는 거는 4대 은행 있죠. 무조건. 그리고 거기다가 농협과 우체국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보험사는 삼성, 현대, 뭐 DB손목 엄청 큰데 상위권만 쓰세요. 뭐 다른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자산 투자는 10번쯤 말했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한국이 망하든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든지랑 상관이 없이 본인의 자산이 유지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같은 거는 이제 잔고증명서를 저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인수해 놓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꼭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라는 게 뭐 한국이 지금 고금리라서 안 좋다, 불황이다 이랬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자영업, 아파트는 저금리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도움이 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저는 금융기관이 다 썩습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들어오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나가는 건 많아지는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뭐 할까? 홈플러스가 지금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지금 일자리 일 위기에 처한 거죠. 정확히는 2만 명이 일자리 위기에 처한 거고 8만 명, 1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보험사가 보험 쪽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많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뭐 임장쿠루 뭐 한국의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저는 전부 다 위험해 보이고요. 보험이나 예금 같은 것도 꼭 큰 데만 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터질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한국의 경우에는. 예, 그게 어디서 얼마나 붕괴할지가 계산이 전혀 안 되고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진짜 본인이 잘 아는 게 아니라면은 한국의 금융상품에는 되도록 투자하지 않는 걸로 저는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